엄마께 이 책을 바친다. H마트에서 올다. 미셸 자우너.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H마트에만 가면 운다. H마트는 아시아식 재료를 전문으로 파는 슈퍼마켓 체인이다. H는 한아름의 줄임말로 대충 번역하자면 두 팔로 감싸 안을 만큼이라는 뜻이다. 한국에서 조기 유학 온 아이들은 고국에서 먹던 갖가지 인스턴트 라면을 사러, 한인 가족들은 설날에 해먹을 떡국떡을 사러 이곳에 온다. 큼지막한 통에 담긴 깐 마늘도 여기서만 살 수 있다. 한국 음식을 해먹는데 마늘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곳은 이곳뿐이라는 말이다. H마트는 일반 슈퍼마켓 매대 중 달랑 한 칸을 차지하는 세계 전통식품 코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나는 전적으로 어머니에게서 한국 문화를 접했다. 엄마는 내게 직접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내가 완벽한 한국인 식성을 갖도록 나를 키웠다. 음식은 엄마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엄마는 겉보기엔 지독한 잔소리꾼이지만 자신의 억지스러운 기대에 부응하도록 나를 끊임없이 몰아붙였던 탓에 내 입맛에 꼭 맞춰 점심 도시락을 싸주거나 밥상을 차려줄 때만큼은 엄마가 나를 얼마나 끔찍이 여기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한국말을 거의 할 줄 모르지만 H마트에만 가면 어쩐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든다. 울긴 왜 울어? 엄마는 2014년 10월 18일에 눈을 감으셨는데 나는 매번 이 날짜를 잊어버린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그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견뎌낸 어마어마한 시간에 비하면 정확한 사망일 따위는 너무 하찮게 느껴져서인지 엄마는 나이 56에 돌아가셨다. 당시에 나는 25이었는데 엄마는 그 전부터 수년간 내게 이 나이대가 인생에서 얼마나 특별한 시절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엄마가 아버지를 만난 것도 그 나이 때였다. 26은 두 분이 결혼식을 올린 나이였고 엄마가 자신의 나라와 어머니와 두 자매를 떠나 독립한 성인으로서 삶의 첫 발을 내디딘 나이였다. 아빠는 1983년에 한국으로 갔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 실린 해외 취업 기회라는 광고 하나만 달랑 믿고 간 거였다. 알고 보니 그 기회란 것은 미군에게 중고 자동차를 파는 서울의 세일즈맨 양성 프로그램이었다. 회사에서는 아빠에게 당시 용산 지역의 랜드마크였던 나이자 호텔에서 지내게 해주었는데 마침 이 호텔 안내 데스크에서 엄마가 일하고 있었다. 아마도 엄마는 아빠가 만난 첫 한국 여자였을 것이다. 두 분은 3달 동안 데이트를 했고 세일즈맨 양성 프로그램이 끝나자 아빠는 엄마에게 청혼했다. 두 분은 80년대 중반에 세 나라를 돌아다니며 살았다. 처음에는 일본의 미사와로 가서 살다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를 거쳐 서울로 돌아와 살았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고 1년 뒤에 아버지는 형인 론 삼촌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트럭 중개 회사에서 일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겨우 1살이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이다. 우리는 오리건주의 유진이라는
북서 태평양에 인접한 작은 대학 도시에서 살게 되었다. 엄마의 사랑은 엄한 사랑 그 이상이었다. 무자비하고 단단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나약함이 설 자리는 털 큰 만큼도 내주지 않는 강철 같은 사랑이었다. 제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10발짝 앞서서 보는 사랑. 그 과정에서 아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개의치 않는 사랑이었다. 내가 다쳤을 때 엄마는 자신이 다친 것처럼 내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고 다만 과잉보호의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다. 엄마는 나를 실현 가능한 최상의 버전으로 만들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내가 아기였을 땐 혹시라도 나중에 납작코가 될까봐 손가락을 집게 모양으로 만들어서 수시로 내 콧등을 꾹꾹 집어주기 바빴다. 초등학교 땐 혹시라도 나중에 단신이 될까봐 아침마다 등교하기 전에 침대 헤드보드 기둥을 잡고 다리를 쭉 늘리라고 지시했다. 엄마의 완벽함은 짜증이 날 정도였고 그 빈틈없음은 내겐 완전히 수수께끼였다.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한 건지 엄마의 10년 된 옷은 개시도 안 한 새 옷처럼 보였다. 엄마는 집안일에도 똑같이 결벽증이 있어서 집을 빈틈없이 관리했다. 매일 청소기를 돌렸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걸레바지에 묻은 먼지를 먼지털이로 닦아내라고 내게 시키고 엄마는 나무 바닥에 기름을 바르고 걸레로 훔쳐 바닥을 반들반들하게 만들었다. 엄마와 나는 한 해 걸러 한 번씩 서울에 가서 6주 동안 엄마 가족과 여름을 보냈다. 아빠는 일해야 했으므로 오리건에 남았다. 나는 한국에 가는 걸 무척 좋아했다. 대도시의 아파트 생활이 너무 좋았고 도시의 습기와 냄새마저 좋았다. 비록 엄마는 더럽고 공기도 나쁜 도시가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했지만 나는 할머니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길 좋아했다. 할머니는 술과 담배와 노름을 사랑했고 특히 화투판을 벌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즐겼다. 화투는 성냥갑 정도의 크기의 작고 단단한 플라스틱 카드로 뒷면은 화사한 붉은색으로만 되어 있고 앞면에는 다양한 동물과 꽃과 이파리가 알록달록하게 그려져 있다. 휴대폰 진동벨이 울렸다. 드디어 엄마가 응답을 한 거였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네가 주말 동안 뉴욕에 가 있을 거라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거면 지금 아는 게 나아. 나만 모르는 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인 게 나을 거라는 판단을 진지하게 제거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침묵이었다. 내 배에 종양이 있대. 결국 엄마가 그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다. 암 같아 보이는데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아직 모르고 정확한 건 검사를 좀 더 해봐야 알 수 있대. 나는 그 자리에서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길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이발소로 들어가고 있었다.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 한 무리가 바깥 테이블에 앉아 유쾌하게 웃으며 음료를 주문했고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전체 요리를 골랐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말했다. 무슨 방법이 있겠지. 넌 가서 친구나 잘 만나. 어떻게?
어떻게 아주 건강했던 여자가 그냥 배가 아파 찾아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저 멀리서 덩컨이 길모퉁이를 돌아 이리로 오는 게 보였다. 피터는 내가 데이트한 남자들 중에 엄마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그 전해 9월에 처음으로 만났다. 스페인에서 결혼 30주년을 기념하기로 한 부모님은 가는 길에 필라델피아에 잠깐 들을 계획이었다. 두 분이 나를 보러 동부까지 온 것은 3년 만이었고 졸업 후로는 처음이었다.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고 그 중에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었다. 유진에 있는 암 전문 닥터리는 엄마가 췌장암 4기라고 진단했다. 수술하지 않으면 생존율이 3%였다. 수술을 하면 회복되는데 몇 달이나 걸리고 그래도 완치될 확률은 20%밖에 되지 않았다. 아빠는 다른 소견을 들어보려고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의 진료 예약을 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 주 주말쯤 피터가 왔다. 나는 공항으로 마중 나가 작은 스시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나는 음식은 입에도 못 대고 식당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우리는 9시쯤 집으로 돌아와 안방 문간에 섰다. 아빠는 엄마 곁에 누워 계셨다. 엄마, 피터 왔어. 나 2층에서 잘게. 사랑해, 엄마. 우리는 내가 어릴 때 자던 침대에서 잠들었다. 결혼식을 올린 뒤로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섹스를 하지 않았고 나는 잠에 빠져들면서 앞으로도 정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두 번 다시 기쁨과 쾌락을 느끼거나 그런 순간에 나를 놓아버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선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게 배신처럼 느껴져서 그랬을 것이다. 엄마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제 다시는 그런 감정을 느낄 권리가 없다고 말이다. 아빠가 아래층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다. 미셸, 이제 갔다. 아빠가 흐느껴 울었다. 이제 갔어.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가만히 반듯하게 누운 엄마는 지난 며칠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아빠도 방문을 등지고 엄마를 향해 모로 누워 있었다. 나는 침대 발치를 돌아서 반대쪽에 누웠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켰다. 바깥에서는 숲에서 새들이 시끄럽게 쥐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하루가 우리를 위협하듯 시작되고 있었다. 30분만 그냥 이러고 있자. 아빠가 말했다. 엄마의 몸은 이미 차게 식고 뻣뻣해져 있었다. 나는 아빠가 엄마의 죽음을 얼마나 지나서 알아챘을지 궁금했다. 아버지는 아예 주무시지 않았던 걸까? 무슨 소리가 났을까? 아버지는 엄마의 부드러운 회색 셔츠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다. 피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기척이 들렸다. 들어와도 돼, 내가 말했다. 피터는 침대 가장자리로 내 옆을 비집고 들어왔다. 모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누워 있었다. 피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죽은 사람을 실제로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피터 역시 마찬가지인지 궁금했다. 새로 생긴 남편과 죽은 엄마 사이에 끼어 누워 있자니 이 무슨 돌고 도는 인생인가 싶었다. 나는 우리 네 사람이 주르르 누워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장면을 상상했다. 오른쪽에는 가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의 첫 장을 시작한 커플이,
왼쪽에는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호라비와 시신이 누워있는 장면을. 어떤 면에서 나는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느낌이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처럼, 나는 아예 그곳에 있지도 않은 것처럼. 얼마나 더 이렇게 누워있는 게 좋을지, 뭘 발견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엄마 몸이 이제 더는 엄마 것이 아니게 된 지 이미 한참 지난 터였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집에서 치운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옮긴이의 말. 이 책이 어떤 책이냐고 묻는 지인들에게 나는 한마디로 영화 미나리의 모녀 버전이라 답한다. 나 역시 미국 이민자로서 1세대 한국계 미국인이 고난의 삶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성장한 이야기를 2세대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그려 내 콧대 높은 아카데미상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휩쓴 영화 미나리를 거의 개봉과 동시에 관람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이 책을 번역하는 내내 타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나의 경험이 또 한 차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국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매들과의 소중한 추억들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한국의 시시콜콜한 풍경들도, 이렇게 마음껏 공감할 수 있는 글을 더없이 섬세하고 아름답게 써준 미셸 자우너에게 독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장담컨대 이 책 덕분에 저자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한국 독자의 반짝이는 추억들도 덩달아 발굴돼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언어 장벽 때문에 자우너가 한국 혈육인 남이 이모에게 자신의 진심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장면이 각별히 기억에 남는다. 미흡한 번역으로나마 한국에 사시는 저자의 이모께 부디 그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내가 저자로부터 받은 깊은 위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